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 정치권 이슈 배달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 의원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함께하게 됐는데 네. 당에서 또 법률지원단장 맡고 계시니까 네. 지금 상황 또 잘 설명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백 의원님, 이제 민주당은 새 지도부가 출범해가지고 당 분위기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것 네, 같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대선 지선 패배로 인한 혼란 상황 그리고 분열 이런 것들이 일단락 됐다고 보이고요. 새롭게 이제 지도부가 구성됐기 때문에 지도부를 중심으로 지금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강력한 대여 투쟁 할 것은 하고 이런 기조로 네. 힘을 모아서 갈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원팀과 또 강공 모드가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더라고요. 예, 잠시 뒤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의원님, 일단 국민의힘이요. 이게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겠다 이런 상황인 거죠? 예, 지금 지금 판결 가처분 결정 자체가 예. 저희 당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결정이 났습니다. 이거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가처분 결정을 했는데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으면 사실은 8월 9일 날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 임명 결의를 했거든요. 그 결의 효력 정지를 했었으면 당연히 그 결의 효력 정지가 되면서 비대위원장의 직무도 효력이 정지되고 그럼 비대위원 임명 절차도 효력이 정지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판결이 났어야 되는데 예. 법원에서는 그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에 대해서 각하 처분을 했어요. 그리고 이준석 측 변호인들은 그 비대위원 임명 절차는 정지하라는 그 청구를 하지 않았어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결의 자체가 효력이 그대로 효력을 가지고 있고 비대위원 임명 절차도 유효한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비대위원장 임명 직무 집행이 정지된 거거든요. 예. 그 법적으로 판단하면 결국 이 앞에서 있는 모든 절차는 유효한 상태고 다만 비대위원장 그 직무 집행만 정지된 겁니다. 예. 여기서 약간 좀 의문이 드는 게 네. 이게 법원의 판단을 보면 비대위의 정당성이 이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면 지금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는 게 맞나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해서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판결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내려진 가처분의 내용을 존중해야 되고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예. 비상 상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임명한 그 비상위원장 예.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러면 또 비상위원장이 대책위원장이 또 비상위원들 임명했잖아요. 그것도 인정 안 된다. 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예. 결국은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이것이 결국 저는 법원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핵심은 정말 찍어내기. 이 이준석 대표를 당대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됐다는 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법원의 판단을 존중을 해서 그 국민의힘이 후속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국민의힘 그 의총 결과를 보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의총에서 저는 이제 그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서 모든 것을 무효로 보고 처음부터 시작한다 이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원의 판단과는 좀 배치되는 형태의 네. 그것이 다수 의견으로 결정됐다는 것에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비상대책위를 당장 어떻게 보면 해산을 하고 바로 원내대표를 새로 뽑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었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그 국민의힘의 대처가 저는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 전 대표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또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또 가처분 소송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비상 상황이 아니니 비대위 위원장 선임도 무효고 비대위원장에서 임명된 비대위원도 무효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정치 사법화, 사법이 정치 영역에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단 내용을 이제 사법이 결정을 하는데 그러면 사법부의 결정은 주문에 의해서만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주문은 딱 하나밖에 안 냈어요.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한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거기서 무효인 약간 비상 상황에 의해서 그 결정이 무효라면 원래 전국위원회 의결이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예. 판단을 안 내놓고 그 나머지는 다 유효하고 사실상 지금 판단이 없다는 건 나머지는 유효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직무집행은 정지를 해놓으니까 저희 입장에선 이렇게 의견이 났었으면 불가피하게 그냥 최고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건 다 유효라고 해놓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해놓고 요것만 딱 정지를 하니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최고위로 돌아가는 것과 비대위를 유지하는 지도체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규정에 의하면 비대위는 유효한 거예요. 8월 16일에 비대위 임명이 유효하고 최고위원이 해산돼 버린 겁니다. 당원에 의해서 96조에서. 그러니까 최고위로 돌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판결에 의해서는 판결 예. 결정에 의하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비대위에 대해서는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정당성이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지금 나서 예. 새롭게 그러니까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할 수밖에 없는 게 최고위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 법원 판결이 막아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최고위로 돌아가면 본안 판결에서 만약 뒤집히는 결정이 나오면 최고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결정이 원인 무효가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법이 정치에 들어오면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예. 근데 법원 판단을 좀 되돌아보면 저는 이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 사퇴한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다시 선출해야 된다 이런 취지였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최고위를 다시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건 틀린 겁니까? 그 그렇게 할 틀린 수가 거죠. 없어요? 지금 현재 지금 상황에서 남아 있는 최고위원은 당연직 최고위원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둘이고요. 예. 딱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럼 6명의 최고위원이 없는 겁니다. 예. 이 상황이 되면 최고위원을 거리된 최고위원들을 다시 임명하거나 아니면 다시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선출된 21년에 선출된 최고위원은 다 사라졌습니다. 선출된 예. 최고위원은. 그러면 이 최고위원회를 유지하는 것이 정당성이 있을까요? 다시 그럼 뽑을 수는 없습니까? 다시 뽑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면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최고위원을 뽑거나 다시 비대위를 가거나 둘 중에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비대위로 가야겠다고 이제 다시 결정한 결정이 돼버리면 근거는, 결국 이유는? 도돌이표가 돼버리는 겁니다. 어쨌든 다시 비대위 체제로 비대위 가야 다시 되니까요. 가게 되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법원이 모순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결정을 존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비대위 체제로 다시 간다 이런 예,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왜 굳이 비대위 체제로 다시 가려고 하는 걸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대표가 직무대행하면서 그 당대표 그 징계가 끝날 때까지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지금 계속해서 그 당내에서도 의총에서 국힘에서도 의총에서 결의하고도 다른 목소리가 지금 계속 나오는 이유는 결국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론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대위로 가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 문자가 유출된 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원인 제공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본인은 책임지지 않고 또다시 이 사태를 책임지는 그런 형태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 제기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고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저도 국힘의 당원 당규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전국 상임위원회에선가 최고위원을 거리된 최고위원을 다시 선출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갔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안 가고 이제 비대위로 가겠다고 하는 거를 두고요. 이게 결국 이준석 전 대표 이제 못 돌아오게 하려는 거 아니야라는 시선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또 징계를 동시에 촉구했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요. 예. 이런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전 대표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또 주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시선도 있어서요. 어차피 최고위로 가더라도 이준석 대표는 복귀하는 거는 내년 1월이나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준석 대표의 복귀와 관계없이 이제 발생한 일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최고위로 돌아가고 싶어도 법원 판결에 의하면 최고위로 돌아갈 수 없게 지금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비대위 비대위 구성 자체는 유효하다, 부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부정한 게 네. 없는데 판결은 부정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그거를 그 판결 이후에 설시했다는 이유로 그 결정은 임시 판결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럴 때 가지고 현재 비대위의 구성 자체가 무효다라고 선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원내대표가 이제 비대위가 원래 비대위가 계속 존속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해산되면 최고위도 없고 비대위도 없는 그런 아주 지도부 체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상황이 되고, 그 결과는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사실은 당대표 권한 대행을 원내대표가 맡아서 혼자서 이 당을 끌어가야 되는 예.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지도부 체제의 와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 지도부 체제의 와해는 막아야 된다는 그 의원들의 의견들이 집약이 돼서 예. 결국은 권성동 체제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그리고 나서 뭐 어떤 거치 표명을 하는 걸로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그 안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사태를 수습할 사람이 책임자가 없는 거죠. 없다는 예,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예. 지금 당장 사퇴를 하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대로 지금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면 새로운 원내대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새로운 비대위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그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이 임명을 해야 비대위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는 원내대표가 당연히 그냥 당연직 최고위원이 되지만 비대위원회에서는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도 비대위원으로 임명을 해야 그 비대위원이 되거든요. 예. 근데 비대위원장이 직무 정지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 비대위원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 체제가 굉장히 그 법원의 아주 모순된 결정으로 이상하게 돼 있어서 저희도 그 안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낸 겁니다. 예. 안철수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법적 다툼의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이런 취지 얘기를 네, 해서요. 맞습니다. 예.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 사태가 굉장히 곤혹스럽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선택지는 그렇다면은 그와 같은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을 가지 않는다면 유일한 선택지는 사실은 바로 원내대표가 혼자서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그냥 조기 전당대로 바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그 당 지도부의 공백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근데 지금 원내대표를 새로 뽑고 거리된 최고위원들을 새로 뽑고 이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려운 방법이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 부분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판단을 또 어긋나는 부분이 저희들이 있다는 거고요.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고위원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 상황이고, 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3명의 최고위원을 가지고 새롭게 최고위원을 구성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또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겠습니까? 다 최고위원이 이미 21년에 나온 최고위원회는 이미 다 사라진 거거든요. 그러면 새로 뽑는 게 맞죠. 예, 지금 사태가 점점 꼬인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해서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태의 핵심은요. 사실 권력 투쟁의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 간의 권력 투쟁의 산물이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준석 대표를 찍어내기 하려는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요번에 국민의힘의 그 결정에서도 이준석 대표의 추가 징계 문제가 왜 나왔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준석 그건 명확하게 의도를 드러냈다고 보이거든요. 결국은 이 여태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이 이준석 대표를 징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추가 징계가 나왔다는 것은요. 결국 이준석 대표를 찍어내게 하는 전 과정이 이제는 마지막 수순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뭐 판결문 얘기를 하셨지만 판결이라는 것은요. 주문도 있지만 결국은 그 판결 이후에서 이 주문이 나오게 된 이유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법을 만들 때도 법은 한 줄로 되지만 그것이 개정의 이유와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시행령과 네. 관련한 문제를 지적을 할 때 그 검수안박법이요. 그 수사권 축소와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그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수사권 축소의 이유 그리고 범위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거 마찬가지로 이 판결 주문은 간단하게 결정이 되지만 그 판결 위에서 이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설치되어 있고 그것은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결국은 했던 비대위 모든 것이 무효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리고 그 근저에 가장 밑바닥에 흐르는 것은 절차적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이준석 대표를 찍어내기로 했던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판결의 핵심이고요. 그것에 기반해서 저는 국민의힘이 향후 조치들을 해나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앞서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대위 다시 구성하기로 한 이 부분이 예. 이준석 전 대표와는 이제 상관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백 의원님은 이준석 찍어내기 마지막 수순에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셔서요. 굳이 징계 절차를 또 촉구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당에서 이준석 전 대표 의원님들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당에서는 그 의총에서 사실 많은 의원님께서 이 사태에 대해서 해결책을 강구한 한편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보여줬던 그 국정운영과 대통령에 대한 공격 또 당에 대한 공격 참 많지 않습니까? 뭐 당 대표를 지낸 분이 저 당을 불태워 버려라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뭐 개고기 발언 그다음에 신구 발언 이 많은 발언을 끊임없이 양산하고 무엇보다도 윤리 징계 결의는 무슨 우리 백혜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제가 윤리위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그것이 뭐 권력 투쟁에 의한 찍어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이 배경은 성상납 의혹이 있고 바로 이어서 나온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인해서 발생한 징계를 가지고 마치 지금 이것을 권력 투쟁의 한 방법으로서 예시를 하시는 모습은 제가 좀 안타깝고요. 그러면요, 의원님, 그 신군부나 양도구역 관련 그 발언으로 이제 징계를 촉구한 건데 윤리위에서 뭐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윤리위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그래서 대해서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그 의총장에서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상당수 의원들이 특히 이준석 대표가 지금 벌이고 있는 모든 부분이 사실상 해당 행위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윤리위에 지금 징계 청구된 것이 일부 다른 시민단체 사람이나 그 신고에 의해서 돼 있거든요. 이 발언과 관련해서도 예, 그 되어 발언에 있어요. 돼 있는데 예.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징계를 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예. 남은 절차는 제명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요. 만약에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면 만약에 징계가 결정된다면 제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징계 수위가 또 결정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징계 절차는 지금 현재는 그 저게 제명, 탈당 권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명. 네. 예, 그러니까 뭐 그 현재 새롭게 추가 징계를 하게 되는 경우는 그 규정상은 징계 절차를 좀 강화해야 된다는 당원권이 규정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제 추가 징계를 받게 된다면 받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윤리 자체의 의사 진행은 전적으로 위원장께서 다 결정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실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네, 뭐 내부 논의가 있는 상황인 건 아니고요. 내부 논의 그와 같은 절차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행정적 절차는 위원장께서 전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윤 대통령 의중도 좀 궁금한데 출근길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지를 모아 내린 결론이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지금 비대위를 새로 구성하는 거에 힘을 실어준 거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아니다. 이거 당내 그냥 선을 그은
그러니까 뭐 형식적인 발언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당무에 좀 선을 긋는 발언이기도 하지만 이게 나왔을 때가 그 권성동 원내대표를 새로운 비대위원장으로 해서 그 체제로 가고 이준석 대표는 추가 징계에 들어간다. 이 의총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 네. 그런다고 한다면은 이건 명확하게 윤핵관들의 결정을 지지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는 그 나온 시점이요.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로 가는 것을 지지한다. 네. 이런 발언이라 볼 수밖에 없고 그거는 지금 볼 때 사실 윤핵관이 지금 빠르게 해체되고 있거든요. 너무 빠르게 해체되고 있습니다. 근데 해체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빠르게 이제 힘이 빠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그렇게 되고 지금 원내에서도 이제 공격을 받고 이런 형태인데요. 너무 빨리 어떻게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가 무너지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담입니다. 아직까지 당내 기반이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은 부분이 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처럼 자기하고 그 대선 과정에서 함께 힘을 합쳐왔던 그룹들이 당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발언은 지금 윤핵관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발언이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의원님? 어제 그 의총에서 결정은 사실은 한 거의 90명 가까운 의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 총회를 모은 겁니다. 그 안에서 5시간 동안 의총이 진행이 됐고 그 안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토론의 결과로서 결과가 나왔는데 비록 이제 뭐 백혜련 의원께서는 상대당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윤핵관의 결정이다라고 폄하한다는 것은 사실 그 의원들 전체가 논의한 결과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 네. 하여간 뭐 그건 다 떠나서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결이 정치적 판결을 통해서 결정을 아주 이상하게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택할 방법이 최고위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비상대책위원회를 현재 그대로 유지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 길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뭐 그 다음에 본인 사퇴 여부는 이제 그 다음에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당내 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이지 이것이 무슨 윤핵관을 유지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사실과 네, 거리가 알겠습니다.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일단 직을 예. 유지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박 의원님, 민주당 지도부가 이제 어제 첫 회의를 열어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참 궁금했는데 첫 회의부터 굉장히 강경하더라고요.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가 이때부터 나오고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 탄핵까지 언급이 돼서요. 근데 동시에 또 이재명 대표를 보면 원팀을 강조하고 또 영수회담을 제안했잖아요. 이거 좀 역할을 나눠가지고 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꼭 나눴다기보다는 뭐 이심전심으로 서로 동의가 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사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인플레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그 영수회담 이재명 대표께서 제안하셨잖아요. 그만큼 이 경제와 관련한 민생과 관련해서는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그런 의사 표시를 하신 거고요. 그에 반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과거에 지금 수사와 관련해서는 너무나 문제 제기할 게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당의 입장뿐만이 아니라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진짜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의 그 논문 결정과 관련해서 공정성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 그래서 또 도이치모터스라든지 여러 가지 사법적인 리스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국민들을 대표해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고요. 두 가지 민생과 그다음에 강경한 대여투쟁 아까 원팀과 강경한 네. 대여투쟁 그 두 개인데 두 개 모두는 앞으로도 계속 같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앞서가지고 예.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이전부터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 예. 어제 나온 뉴스가요. 그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이재명 대표가 고발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국민의힘에서 이제 고발하셨고요. 예. 보니까 의원님이 그 고발장 제가 고발장을 들고, 제출했죠. 예, 들고 가신 장면을 봤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경찰이 검찰로 송치를 한 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사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건 저희들이 고발할 때도 음. 객관적으로 그 국토부에서 압력을 행사했다. 이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했고 예. 경찰 수사가 그 저희들이 의혹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규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기소 의견은 송치가 됐고요. 아마 공소시가 며칠 안 남아서 검찰이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기소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경기지사 시절에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백현동 토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이 용도 변경을 요구하면서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 이런 취지의 이제 발언을 했는데 당시 성남시 공문을 보니까 국토부는 단순히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예, 나와 그렇습니다.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또 공소시효가 말씀하신 것처럼 며칠 남지 않아가지고 이제 결과가 나올 거고 기소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건데 일단은 이게 대선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인가 그러니까 대선과 관련된 그 혐의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의원직을 유지하거나 이런 데는 영향이 없는 거잖아요. 이제 결과에 따라서 네, 아니, 달라지겠죠. 국회의원직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 대선에 관련된 부분. 예.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뭐 경공의 수사의 지금 공정성의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가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차치하고요. 지금 이 대선 시절에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한 게 네 건이었죠. 거기서 예. 3건이 무혐의 됐는데 그 보면은 사실 그때 막 더 언론 플레이를 했던 많이 뭐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합숙소, 선거 캠프 오기라든 이런 거 다 불송치 결정 났습니다. 결국엔 그 흑색 선전이었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가장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는 제가 볼 때는 이거 법리적으로 만약 기소가 되더라도 법리적으로 무혐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면에서 왜 그러냐면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뭐 이런 정도의 구절이에요. 예. 그걸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했는데 공직선거법에서는 굉장히 표현 같은 것들을 넓게 해석해 줍니다. 그 의미가 담고 있는 이 이재명 대표가 이때 했던 발언은 성남시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국토부에서 이런 요청을 했다. 이것을 좀 더 강경하게 말한 형태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기소가 되더라도 법리적으로 그동안 공직선거법상의 판례의 취지에 비춰보면은 무죄가 날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고발건 자체도 이제 대선 과정에서 여러 사건들이 이제 고발이 됐던 거고 이것도 뭐 정치 공세다 이렇게 보시는 상황이신 거예요? 어떠세요? 그러니까는 아주 궁하게 저는 정말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그때 굉장히 대서특필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던 합숙소 문제라든지 이거 얼마나 그때 크게 했습니까? 그 네. 옆에 숙소 옆에 직원들 선거 운동하는 사람 예. 들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의혹 제기했고 그건 선거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저는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그렇게 하고도 결국 이거는 불송치 결정 내려졌잖아요. 근데 그러니까는 결국 기소하기 위한 기소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강하게 네,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 한 말씀 하시죠.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아까 의원님께서 이제 기소될 것 같다고 말씀을 좀 전망을 하셨잖아요. 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예. 그 이재명 그 대표께서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대장동은 뭐 당군의 최대 치적 사업이다. 그러다가 그것이 뭐 나중에 윤석열 뭐 게이트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국토부에서 국토부 공무원들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데 본인의 선거를 위해서 협박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위험한 단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공무원들이 그 성남시에 강압을 해서 본인이 할 수 없이 했다는 식의 그 뉘앙스로 그걸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협박 자체를 아무리 뭐 해석을 넓게 한다도 이 부분은 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날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전망을 해주신 거고요. 앞으로 이제 검찰에서 또 이거를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저는 기소는 할 거라고 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짜맞추기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경찰에서 지금 김건희 이 여사를 수사하는 태도와 김혜경 여사를 수사하는 태도, 그리고 우리 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를 조사하고 수사하는 태도는 완전히 지금 다르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기소가 되더라도 일단 당원이 바뀌어가지고요. 직무가 당장 정지되진 않고 당무위원회에서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로 볼 수 있겠군요, 앞으로. 네, 그런 사례로 볼 수 있고 저는 이거는 뭐 답이 정해져 있다고 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거의 모든 저희 당원들이나 의원들도 다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정치권 이슈 얘기는 여기까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도 계속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국민의 유상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